옛날 아주 먼 옛날, 세상이 젊고 신이 특히나 창조적인 기분이었을 때 신은 먼저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재미삼아 마녀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신에게는 삶에 약간의 양념을 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신은 그 마녀들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부여하기로 하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책임져. 힘없는 불쌍한 인간들을 도와줘. 아마도 저를 두고 하는 말씀이셨겠지만요. 수세기 후 현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변덕스러운 인간들은 마녀들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갑자기 결심이라도 한 듯 마녀들을 마구잡이로 교수형에 처하고 불태우고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마녀는 필요 없어. 그래서 리디아 제국에서는 마녀사냥기념회의라는 작은 모임을 열고 있습니다. 바로 마녀사냥기념회의입니다. 황량한 세세비안 지역의 폐허에서 우리는 얼음 마녀를 발견합니다. 클로이와 그녀의 제자 아디누스는 국경으로 향하는 여정에 나섰습니다. 클로이는 지도를 보며 길을 찾으려 애쓰는 반면 아디누스는 이상하게도 신발을 박박 닫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호기심 많은 아디누스는 클로이가 왜 마법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길을 찾는데 마법을 쓰지 않는 이유를 묻습니다. 클로이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자기 마법이 일반적인 GPS가 아니라고 아디누스를 놀리고 계속 불평하면 사막 유적에 버리고 갈지도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사막 유적. 하지만 장난꾸러기 아디누스는 선물 속에서 스마트폰을 발견해요. 그곳에서 클로이는 정신을 놓고 이상한 기계를 만진다고 아디누스를 야단쳐요. 인간들이 그걸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디누스는 차분하게 그 이상한 기계가 사실 스마트폰이며 자신이 인간의 기술로 추적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라고 설명해요. 그는 일반적인 전파 대신 다차원 광자를 사용하고 배터리도 필요 없다는 것을 열정적으로 설명해요. 아디누스는 심지어 클로이 종이 지도를 구식이라고 놀리며 비꼬기도 합니다. 클로는 재빨리 주먹을 날려 아디누스의 머리에 혹 2개를 만들고 다시 지도 확인 작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다시 지도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아디누스는 심각한 표정으로 인간들로부터 계속 도망쳐야 하는 이유를 묻기 시작합니다. 계속 도망쳐야 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여전히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는 클로는 자신이 마녀이고 요즘 마녀들이 환영받는 존재는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마녀로 사는 게 정말 힘들어졌어요. 인간 도시에 있을 땐 섞여 들어야 하고 인간 마을은 피해서 기본적으로 숨어서 닌자처럼 살아야 해. 그러니까 마녀는 방에 앉아서 인간과의 접촉 없이 이 애니메이션 요약을 보고 있는 너 자신과 같다고. 다만 그들이 너보다 더 잘생겼다는 점만 다를 뿐이지. 클로에의 솔직한 말에도 기분이 풀리지 않은 아디누스는 그녀가 왜 그렇게 태어난지 궁금해한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디누스는 리디아 제국이 정말 싫다. 그래서 마녀들이 마법으로 인간들을 싹 없애버리는 게 어떨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몇 년 전부터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몇 년이나요. 바로 그때 아디누스가 뭔가를 감지합니다. 서부 8번대 군대 부대가 클로이와 아디누스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도망친 마녀를 발견했고 본부에 보고하고 잡으려고 안달이 났어요. 아디누스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세상을 향해 돌진하려는 순간 클로이가 그를 막아섭니다. 클로이는 그가 이 대결에는 너무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클로이는 나서서 자신의 얼음 마법, 자신이 올리앗이라고 부르는 마법을 펼칩니다. 그녀는 자신의 믿음직한 마법 지팡이를 들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한편 제국 본부에서는 한 장교가 왕실에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드 23세 황제 폐하께 클로에가 고위급 얼음 마녀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른 장교가 감히 왕을 거역했다는 이유로 얼굴에 힘껏 발길질을 합니다. 인상을 찌푸린 왕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클로에를 SAP로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이 얼음 마녀를 놓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왕이 애니메이션에서 한 번도 뚱뚱하지 않다는 사실에 더 놀랍니다. 클로에와 아디누스에게 돌아가 보면 클로에는 군대 분대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숨이 좀 차네요. 끈기 있는 아디누스는 자기를 파티에 못 들어오게 한다고 소리칩니다. 파티에 참여하게 해달라고요. 내가 왜 마법을 공부하는 건데? 클로이, 네가 마법을 쓰게 안 해주잖아 라고 말하죠. 클로이는 아디누스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받아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아디누스는 허공에서 칼을 뽑아 자신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클로이는 깜짝 놀라지만 계속 그러면 화낼 거야
하고 중얼거립니다. 징징거리네. 하지만 아디누스는 포기하지 않아. 그는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이 그를 마법에서 멀리하게 하는 진짜 이유인지에 대해 클로이에게 질문하기 시작해. 그는 어쩌면 클로이가 너무 친절해서 그가 마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비록 그들이 클로이를 험하게 대한다 해도 그가 자신의 종족을 다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해. 아디누스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고 클로이는 그에게 큰 위로의 포옹을 해주려고 달려와 따뜻한 포옹을 해줘. 더 이상 이상해질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클로이와 아디누스가 갑자기 공중에 뜨기 시작했어요. 클로이는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마녀라도 장거리 순간이동은 불가능해요. 그들은 리디아 제국의 중앙 광장, 바로 왕과 구경꾼들 앞에 서 있었어요. 왕은 마녀들에 대해 옛날에는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떠들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말이에요. 인간들을 마법의 소나기에 쥐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왕은 그만하라고 했어요. 세상의 인간이 진짜 주인이라는 걸 보여줄 거예요. 관중들이 열광합니다. 클로이와 아디누스는 왕과 관중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디누스는 클로이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왕을 공격하려고 안달이 났지만 경비병들이 바싹 붙어 감시하고 있습니다. 클로이는 제자를 보호하려고 나서고 상황이 험악해집니다. 클로이는 절대 영도 마법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법을 풀어내기도 전에 교활한 인간의 기술, 사진, 억제장치가 마치 유리처럼 그녀의 마법을 산산조각 냅니다. 관중들은 그녀를 비웃기 시작하고 왕은 자기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능글맞은 표정으로. 아직도 움직이려 하는 아디누스는 경비병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왕은 한술 더 떠 클로이의 셔츠를 찢어 그녀의 몸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세상에. 관중들은 열광하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클로이는 감추려 하지만 관객들은 끈질기게 계속해서 선명한 장면을 요구한다. 아디누스는 점점 흥분하고 왕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한다. 아디누스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인 클로이는 자신이 어떻게 그를 납치해서 노예로 삼았는지에 대한 황당한 이야기를 지어낸다. 그녀는 왕에게 아디누스는 그저 인간일 뿐이니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애원하며 그를 놓아줄 것을 간청한다. 괜한 일이다. 클로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왕에게 자비를 구걸한다. 하지만 왕은 자비로운 기분이 아니다. 그는 클로이에게 총구를 겨누고 아디누스는 눈물을 흘리며 지켜본다. 왕이 발포하자 아디누스는 마법을 걸려고 하지만 실패한다. 그는 클로이가 자신을 거두어서 키워졌던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린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진다. 신은 인간과 마녀가 서로 가장 친한 것이 되어 세상에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기를 바랐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기로 한다면 혼돈과 혼란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10년 후 리디아 제국의 수도 뉴 나이트메어에 정확히는 7구역 혼란 수용소에 있습니다. 즐거운 곳은 아니죠. 두 명의 죄수가 겨우 한 덩이 빵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로카라는 어린 소녀가 나타나 빵을 화해의 제물로 내밉니다. 그녀는 소리를 듣고 빵을 빼앗깁니다. 다로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모두에게 친절하죠. 안나, 또 다른 죄수는 기억 확장으로 인해 나타난 미친 기술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기억 확장을 통해서 말이죠. 이 모든 기술의 경이로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싸우고 긁어내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제국은 마녀들이 사라지면 인류가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영원히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모두 빈말입니다. 다로카는 비참한 상황에 울고 있는 안나를 위로하려 합니다. 인형극을 함으로써 안나는 작게 웃지만 그때 경비병들이 죄수를 찾아 뛰어든다. 218번. 다로카는 실제로 안나의 번호였기 때문에 안나인 척하며 나선다. 다로카는 메이햄 수용소의 소장 88에게 소개된다. 그는 그녀를 조사하고 꽤 건강하고 젊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며 수용소 운영에는 돈이 든다고 설명한다. 납세자들의 돈이고 그들은 그만큼의 가치를 얻고 싶어해요. 다로카는 끔찍한 과거 죄수들의 유해를 힐끗 보고 88의 말을 듣습니다. 리디아 제국이 군사력과 과학기술로 마녀들을 물리치고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했다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88은 다로카의 옷깃을 잡고 셀카를 찍어 본부로 보냅니다. 다로카는 참다 못해 88의 손가락을 물고 그의 스마트폰을 들고 도망칩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녀는 감옥 복도를 따라 경비병들이 바싹 뒤쫓는 가운데 달립니다. 힐.
다른 수감자의 감방을 열어 피하려고 필사적으로 스마트폰의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하려 한다. 스마트폰의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하려 한다. 처음에는 되지 않지만 높은 음색의 목소리와 귀여운 여자아이 목소리를 포함한 여러 목소리를 따라하다가 결국 간수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따라한다. 간수 자신을 완벽하게 따라한다. 휴대폰이 모든 감방의 문을 열자 다로카는 모두 도망치라고 소리친다. 교도소는 아수라장이 되고 다로카는 제어실로 향한다. 거기서 그녀는 자란 아디누스가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그를 방에서 풀어주고 그는 격분하여 난동을 부리려 합니다. 미쳐 날뛰려 합니다. 아디누스가 자신을 가두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내기 시작하자 다로카와 모든 경비병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를 가두고 있는 사슬을 끊어냅니다. 경비병들은 이 사실을 보고할지 아니면 스스로 아디누스를 제압할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아디누스는 그 틈을 타 경비병 한 명에게 뛰어올라 제압합니다. 그를 없애버립니다. 그런 다음 경비병들의 무기를 이용해 그들을 제압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들의 무기를 가져다가 다로카에게 다가갑니다. 다로카는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자신을 죽이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그는 방아쇠를 당기지만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수갑을 부수기 위한 것입니다. 그녀를 묶고 있던 수갑을 말입니다. 국가안보국에서 야마토 고위 간부는 자신의 부하 중 한 명에게 메이햄 일시 수용소의 탈옥 사건을 알립니다. 그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약간 무심한 태도를 보입니다. 부사장 유키가 그에게 연락하여 문제를 심각하게 처리하도록 합니다. 그는 격리를 하고 떠나면서 그녀의 말에 동의합니다. 야마토는 이카우트가 수재인 수도 경비국 요원이므로 유키에게 그의 성격을 감안하라고 말합니다. 수도 경비국 요원으로서 말이죠. 수용품 보관소에서 중요한 물건이 탈주 사건 중에 도난당하는 등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상부에 보고하는 것에 대해 모두 걱정합니다. 도난당한 깃털은 현재 마녀의 손에 있습니다. 견습생 아드니스. 아드니스는 깃털을 살펴본 후 그 깃털로 첫 번째 마법 주문을 적습니다. 주문. 필기체 마법 소환 기술의 첫 번째 결과는 아드니스가 총으로 쏘는 순간 총알의 크기가 증폭되는 것입니다. 건물에 부딪히는 순간 건물에 피해를 줄 정도로 큰 총알입니다. 그는 이것이 모든 민간인을 제거할 때라고 결심합니다. 이카우트는 찾기 위해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을 죽였습니다. 아드니스, 하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어. 그는 또한 창고 물품 관리 경비병들을 제거해 다로커는 밖으로 뛰쳐나가지만 아드니스를 막지 못하고 실패한 것에 좌절하여 바닥에 쓰러져 왕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아드니스를 막지 못하고 거리를 걸으며 아드니스는 클로에가 자신이 하는 짓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아마도 복수하는 것보다 마침내 자유로워진 것을 즐기라고 그를 꾸짖었을 거라고.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을 즐기는 대신에 하지만 그는 10년 전 일을 잊을 수가 없어. 그녀가 슬퍼했던 모습과 총알이 관통할 때처럼 고통스러웠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복수로 그는 도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을 죽일 것이다. 도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을. 그는 다시 자신의 서술형 소환 마법을 사용하여 거대한 로봇 형상을 불러낸다. 땅에서 그 광경이 너무 황당해서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관 한 명이 밖으로 나가 직접 목격하기 전까지는 장난 전화로 여겼다. 직접 목격할 때까지 젊은이든 노인이든 여자든 아이든 모두 공포에 질리고 안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드니스가 거인의 손바닥에 서서 아무렇지도 않게 걷게 만들고 누가 죽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는 고스 황제가 접근하는 자신을 피하지 못하도록 조준합니다. 야마토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병사들에게 거인에 대한 공격 준비를 명령합니다. 거인에 대한 공격 말입니다. 그는 지하 저장고에 10년 동안 보관되어 있던 마법 강자 억제 장치에 대해 묻습니다. 10년 동안 말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겁니다. 유조선들이 거인을 향해 사격을 시도하지만 조준이 빗나가 근처 건물들을 맞춥니다. 그가 한 국가를 완벽하게 학살할 방법을 알아내는데 10년간의 논리, 연습, 그리고 정신력이 필요했습니다. 완벽하고 정확한 방법을 말이죠. 비마법사들이 마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레드니스가 사용해온 깃펜은 주문을 수학 방정식으로 변환하여 깃펜으로 적는 장치입니다. 그에게는 사람들이 10년 전과 다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는 미쳤으니까요. 마녀 학살 이후 행복하게 살아가던 전 인류에게 10년 전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는 마법으로 총알배를 만들어 사랑하는 스승이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에드니스가 조금 지쳐 이러한 대량 살상에 대해 기뻐해야 할지 고민하는 순간 이카우트가 그를 손바닥으로 가리키자 기사들이 폭격을 이용해 그를 날려버리고 거인을 제거합니다. 아직 지역이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민간인들은 폭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대피했습니다. 다로카는 아이를 죽음에서 구하고 아드니스를 찾아 막으려 합니다. 고에스 황제는 병석에 누워있고 그의 아내가 간호하고 있습니다. 그는 10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저주인지 위하여하지만 여전히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마녀와 평민이 오랫동안 공존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왕국에 존재하는 모든 마녀를 처형하며 새로운 시대의 마법의 자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순간 아드니스는 마법을 사용하여 모든 병사들을 잔혹하게 제거해왔습니다. 그를 제압하려는 병사들을 말이죠. 상관들은 자기들의 모든 병사들이 전멸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다로카는 더 이상의 살상을 막으려 아드니스에게 다가가지만 오히려 그를 더욱 화나게 합니다. 그는 그녀도 죽였어야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기 전에 그녀는 자신이 마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살아있던 시절 클로에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그를 더욱 분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돕는 대신 자신들을 구하려 했던 것을 후회하며 그에게 그의 기억을 이용해 클로이를 되살리려고 접근했다고 말한다. 그녀의 기억을 이용해서 에드니스는 이 조롱에 격분하여 그녀를 제거하기로 한다. 그의 상처와 분노를 이해하며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그를 만나서 기뻤다고 말하며 미소 짓는다. 그를 만나서 기뻤다고. 이러한 친절함은 그녀에게서 클로이의 모습을 보게 하여 그를 멈추게 하고 눈물 짓게 한다. 클로이를 되살릴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네요. 다로카는 일어나 그에게 손을 내밀며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바로 총에 맞습니다. 이카웃에게 글쎄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말은 5초도 안 갔네요. 이 남자는 좀 쉬지를 못하는군요. 그를 지지하는 제가 악당 같지만 누가 저를 탓하겠어요. 극적인 반전으로 다로카는 인간들이 그들의 무한한 지혜로 마녀 공동체를 공격하기로 결정했던 비극적인 과거를 목격합니다. 상상해봐. 군인들이 마녀들을 쫓는다고. 스쿠비2 에피소드가 완전히 망가진 것 같잖아. 끔찍하게 말이야. 불쌍한 마녀들은 아무런 기회도 없었고 다로카는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충격을 받아서 왜 우리냐고 물었어. 우리가 이 인간들을 돕잖아. 그렇지. 우리 초강력 마법 능력으로 그들을 뿅 하고 없앨 수 없어. 이성적인 목소리의 미아는 인간들이 교묘하게 마법 힘의 근원을 차단했다고 설명했어. 마치 와이파이의 자녀 보호 기능을 설정한 것처럼 말이야. 미아는 다로카에게 도망쳐서 오피리아 마담에게 상황을 알리라고 재촉한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다로카지만 결국 도망친다. 하지만 미아는 곧 병사들에게 붙잡히고 무거운 마음으로 다로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현재 다로카는 저격수의 총에 맞아 움직이지 못하고 쓰러져 있다. 절망적으로 클로에를 소생시키려 애쓰는 에드니스는 끔찍한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본다. 마치 세상이 자신과 장난치는 것처럼 클로에와 관련된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절박한 순간 아드니스는 다로카에게 애원하며 클로이를 구할 방법을 찾고자 한다. 클로이를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인간 병사들이 쏟아지는 총알을 난사하며 뛰어든다. 그 총알들이 다로카의 운명을 끝맺은다. 아드니스는 격렬한 분노를 느낀다. 병사들이 그에게 다가오자 그는 펜을 통해 마법을 흘려보내 자신 주위에 보호막을 형성한다. 병사들이 총격을 가하자 총알들은 장벽에 부딪혀 되돌아온다. 병사들을 한 명만 남기고 모두 죽였다. 남은 병사를 향해 걸어가는 아드니스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바로 그때 목표물에 가까워지자 멀리 있는 건물의 저격수가 그를 겨냥했다. 저격수는 거대한 포탄을 준비했지만 아드니스는 마법으로 그것을 가로채서 크게 만들어 저격수를 향해 쏘아보냈고 저격수는 파괴되었다. 분노가 치솟는 가운데 아드니스는 마지막 병사를 향해 다가갔다. 다로카를 위해 복수할 결심으로 다로카를 위해. 한편 야마다는 화면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지켜보며 시선을 고정했다. 아드니스. 그는 유키 쪽으로 돌아서서 상황이 이제 완전히 그녀 손에 달렸다고 말한다. 모든 운명은 그녀가 댐을 재가동하고 마녀의 힘을 무효화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마녀의 힘을. 유키는 댐으로 달려가지만 국립과학국 요원들과 마주친다. 과학국. 그들의 리더인 세타는 유키에게 장치를 가동하는 것에 재앙적인 결과를 경고한다. 장치를. 그는 그 장치가 마녀들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힙니다. 왕실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야마다는 심각한 상황을 깨닫고 그 기계를 사용하는 것의 결과를 고민합니다. 그 기계 말입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키는 긴급한 상황 때문에 경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세타는 그녀를 막으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유키와 세타는 모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아드니스는 남은 병사들과 싸우던 중 야마다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장치가 작동되었는지 확인하는 전화였습니다. 유키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고 세타는 장치를 해제하려고 했습니다. 세타는 야마다에게 아드니스를 막는데 그 장치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그에게 주요 목표에 집중하라고 재촉합니다. 야마다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모든 병사들에게 아드니스에게 집중하여 제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이 그에게 다가가자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단 한 명의 병사가 아드니스를 향해 전진한다. 다른 병사들이 그녀를 막으려 하지만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녀와 나머지 무리 사이에 틈이 생긴다. 치명적인 정확성으로 그 병사는 칼을 뽑아들고 속수무책인 땅에 쓰러져 있는 아드니스에게 다가간다. 그 병사는 치명적인 일격을 가해 한 번의 재빠른 동작으로 아드니스의 목을 자른다. 먼지가 가라앉자 그 병사는 잔해 속에서 아드니스에 잘린 그녀의 팔에 머리를 기대고 있다. 주변의 병사들은 마녀들에 대한 승리를 축하하며 환호한다. 야마다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부하들에게 마침내 승리했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거대 부대 출신의 신병인 그 병사를 지켜보며 부하들에게 세타와 유키의 상태를 확인하라고 명령한다. 세타와 유키는 중상을 입은 채 들것에 실려 급히 옮겨진다. 왕족들이 군중에게 연설하는데 폐하께서는 오래전에 아드니스를 제거했어야 했다고 한탄합니다. 아드니스를 훨씬 전에 없앴어야 했다고 후회하십니다. 한편 교실에서 이리는 폐하의 연설을 지켜보고 그녀의 친구들은 마녀들에 대한 그녀의 충성심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수업 후 여학생 중 한 명이 이리에게 다가와 자신이 그녀의 행동을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리는 자신의 행동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고 변명합니다. 나중에 이리는 추모비를 방문하여 죽은 이들을 기리며 꽃을 바칩니다. 그녀는 남자친구와 함께했던 마지막 순간들을 떠올리며 회상합니다. 건물 잔해에 깔린 글을 두고 떠나야만 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그녀의 슬픔은 더욱 깊어집니다. 글을 남겨두고 현재 이리는 휴대폰에 있는 아드니스의 사진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에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더 생각에 잠기기도 전에 오즈가 그녀 뒤에 나타납니다. 오즈가 정부 요원임을 깨달은 이리는 서둘러 사진을 삭제합니다. 이리의 행동을 눈치챈 오즈는 아드니스에 대한 그녀의 관심에 대해 무심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비밀을 발설하지 않겠다고 확신시켜줍니다. 하지만 이리가 떠나자마자 오즈는 당국에 연락하여 그녀가 테러리스트와 연관되어 있다고 허위로 주장하며 그녀의 체포를 기획합니다. 오즈가 사실은 국가정보원 부원장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오즈는 기관의 수석 수사관인 샤르미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샤르미는 조사를 해왔고 아드니스로 여겨졌던 시체가 사실은 마네킹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한편 아직 살아있는 진짜 아드니스가 눈을 번쩍 뜨며 어딘가에 숨어서 깨어납니다. 숨어있는 어딘가에서 위독한 상태의 아드니스를 간호사들이 둘러싸고 급히 상태를 안정시키려 애씁니다. 그들은 그의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장박동이 점점 불규칙해지는 것을 알아챕니다. 점점 더 불규칙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그들은 속삭였습니다. 살아남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가 견디는 고통은 어떤 인간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해 보였습니다. 그때 혼란 속에서 할리피아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아드니스를 다독이며 힘내라고 격려했습니다. 손짓 하나로 그녀는 마법을 사용하여 그의 과거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천천히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에 마녀들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아드니스는 자신이 줄곧 마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아드니스는 이상한 군대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방향 감각을 잃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군대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했다. 중복, 사망자 취소. 그들은 중얼거렸고 에드니스는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물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대답으로 한 소녀가 앞으로 나섰고 자신이 안나라고 밝혔다. 그녀는 자신이 계획의 일부이며 클로이를 죽음에서 되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녀들은 그의 도움이 필요했다.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에드니스는 그녀의 주소를 물었지만 안나는 거절하며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고 말했다. 자, 할리피아님께서 당신을 돌려보내실 겁니다. 에드니스가 항의하기도 전에 그는 에너지 덩어리로 변해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마녀들 사이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온몸의 고통이 극심하여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할리피아님은 그의 곁으로 달려가 그의 팔을 감싸 안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 싸웠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직 멍한 아드니스가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할리피아 마담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기는 마녀들의 나라입니다. 한 마녀가 아드니스를 데리고 활기차고 마법 같은 그들의 세상을 둘러보았다. 놀랍게도 그는 마녀들이 웃고 수영하고 나무에서 과일을 따는 것을 보았다. 몇몇 마녀들은 평화롭게 앉아 차를 마셨다. 아드니스는 이상한 평화감을 느꼈다. 둘러보는 것이 계속되자 두 마녀가 아드니스에게 다가왔다. 이제 괜찮아요. 그들은 눈에 걱정을 담고 말했다. 내게 무슨 일이 있었다면 클로에는 엄청나게 괴로워했을 거야. 아직 상황을 처리 중이던 에드니스는 클로이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마녀들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에게 친절했어요. 그때 마담 할리피아가 나타나 에드니스를 위자로 안내했다. 무리하지 마세요. 그녀는 주의를 주었다. 당신 몸은 많은 것을 겪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것조차 힘들어 보여요. 경고에도 불구하고 에드니스는 고집하며 말했다.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어요. 마녀가 할리피아 여사에게 과일을 권했고 에드니스는 저도 모르게 물었다. 여긴 어떻게 온 거죠? 할리피아는 설명했다. 내가 너를 초대했단다. 에드니스. 그러고는 물었다. 클로이를 알아. 할리피아 여사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여기 있는 모두가 그녀를 알아. 그녀는 다른 누구보다 강하고 똑똑하고 쾌활하고 친절했지. 얼음 마법을 다루는 그녀였지만 그녀에게서 햇살처럼 따스함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에 있을 수 없었어요. 아드니스는 그녀의 부재의 무게를 깨닫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부재를 할리피아 여사께서도 확인하셨죠. 우리는 그녀가 여기 머무르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들에게 마법을 가르치게 해야 했지만 그녀는 당신에게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항상 죄송하지만 아드니스 같은 사람은 없어요.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할리피아 여사는 아드니스에게 마법펜을 건넸습니다. 그가 그것을 받으려 손을 뻗자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온몸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할리피아가 설명했습니다. 이 펜은 마법이 담겨있으며 클로에가 직접 만든 걸작입니다. 직접. 그것은 당신의 운명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적이지만 불확실한 어드니스는 물었습니다. 클로에를 되살릴 수 있습니까? 할리피아 마담은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마녀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드니스. 우리는 그녀를 되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그의 마음은 희망으로 부풀었다. 위를 바라보던 아드니스는 하늘에서 이상한 것을, 거대한 천체를 발견했다. 물체를. 할리피아 마담이 설명했다. 이곳은 루나밀리아. 우리 마녀들이 사는 곳입니다. 거주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인간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안식처를 만들어 왔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박해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아드니스가 루나밀리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동안 할리피아 마담은 그를 묘지로 안내했다. 조용히 말했다.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한 마녀들의 묘비입니다. 인간들은 우리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패했죠. 우리는 마법 그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할리피아 마담은 아드니스를 이상한 나무가 서 있는 정원으로 안내했다. 이것은 미도입니다. 지구상에서 마녀를 낳을 수 있는 유일한 나무입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인간들에게 불에 타 죽었어요. 아드니스는 놀랐다. 클로에는 이 나무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는 물었다. 할리피아 마담은 나무에서 태어나는 마녀를 바라보았다. 아니, 이건 클로에가 아니에요. 하고 그녀는 설명했다. 새로운 마녀예요. 아드니스는 실망감을 느꼈다. 그래서 클로이를 되돌릴 방법이 있을까요? 그는 필사적으로 물었다. 할리피아 여사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클로이를 되돌리려면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곳의 마법은 물리적입니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죠. 당신의 생각으로 무엇이든 되돌릴 수 있어요. 만약 당신이 클로이에 대한 기억을 이 나무의 열매 속에 감추면 어쩌면 그녀를 되돌릴 수 있을 거예요. 에드니스는 그 책임의 무게에 짓눌렸습니다. 뭔가요? 그는 불확실하게 물었습니다. 할리피아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입니다. 만약 당신이 클로이의 기억을 나무 안에 심을 수 있다면 그녀가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되살릴 열쇠입니다. 한참 망설인 후 할리피아 여사는 에드니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며 떠났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 땅에 누워있던 그에게 이전에 그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마녀가 다가왔다. 그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마녀가 다가왔다. 네가 복제 마법을 쓴 거지. 아드니스가 물었다. 마녀는 경멸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척하지 마. 내 때문에 바라카가 죽었어. 그녀는 신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드니스는 감정에 떨며 일어섰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그가 항변했다. 당신이 이 모든 걸 계획한 거잖아. 당신들 마녀들은 클로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마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너희 인간들은 다 똑같아. 이기적이라고 하고 그녀는 쏘아붙였다. 주인을 되살릴 수 있다고 해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가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아드니스는 바라카가 죽기 전에 자신에게 했던 경고를 떠올리며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플래시백이 재생되고 있었다. 바라카는 말했었다. 마녀들이 클로이를 이용하려 한다고. 그들은 너를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야.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들은 클로이가 기펜을 만들도록 필요로 해.
마법은 그들의 영혼이니까 클로이 없이는 그들도 사라질 거야. 아드니스는 마녀 쪽으로 돌아섰다. 당신은 클로이를 이용하려는 거죠. 나랑 장난치지 마. 마녀가 그를 막았다. 이 정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아드니스, 마녀들은 나의 적이기도 하다. 바로 그때 할리피아 부인이 다시 나타났다. 너는 우리의 의지로 여기에 불려왔다. 아드니스, 그녀가 말했다. 내 임무는 클로이를 데려오는 것이다. 너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단호하게 아드니스는 손을 들고 나슬로고크 메모리즈 주문을 외쳤다. 순식간에 클로이의 기억들이 그를 둘러쌌다. 아드니스는 갈등하는 표정으로 기억들을 바라보았다. 클로이의 기억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 하고 그는 속삭였다. 하지만 이것만이 그녀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다른 방법은 없다. 기억들이 그 주위를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아드니스는 이 행위를 통해 클로이를 되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그가 바라던 클로이는 아니었다. 돌아왔습니다. 회복은 예상과 달랐고 앞으로 닥칠 진실이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아드니스는 혼돈 속에 서 있었습니다. 마녀들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된 직후였습니다. 그들은 클로이를 부활시키려 했습니다. 거창한 욕망 때문이 아니라 클로이만이 깃털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귀하고 필수적인 능력이죠. 마녀들은 오랫동안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법을 터득했지만 그들은 루나밀리아를 인간들이 마법을 사용하여 적들과 싸우도록 훈련시키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적들과 이제 의식이 시작되면서 마녀들은 클로에를 되살리고자 했습니다. 죽음에서 아드니스는 마법과 마녀의 상징인 미도의 열매로 걸어갔습니다. 손에 기펜을 든 그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향수 어린 마법을 통해 자신의 기억을 열매에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옮긴 각각의 기억은 그의 영혼의 조각처럼 느껴졌고 옮길 때마다 열매는 변형되었다. 마지막 힘을 쏟자 열매는 분홍색 머리의 소녀로 변했다. 에드니스는 그녀를 팔에 안았다. 그것은 다로카였고 에드니스는 아나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한 답례로 그녀를 희생했다. 다로카가 의식을 되찾자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혼란스러워했는데 자신이 루나밀리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에드니스는 그녀에게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었다. 그는 오필리아에게로 돌아서서 마녀들의 계획에 대해 따졌다. 오필리아는 그를 구출하고 클로이를 데려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을 상기시켰다. 클로이를. 하지만 다른 마녀들은 그를 조롱하며 그는 단지 주인을 위해 한 번도 신경 쓴 적 없는 인간이라고 말했다. 다로카를 조종하려던 오필리아는 그녀에게 아드니스의 마음에 생각을 심어놓았는지 밝히도록 압박했다. 다로카는 말을 더듬었지만 그녀가 더 말하기 전에 아드니스는 날카로운 말로 오필리아를 침묵시켰다. 반박. 그는 클로이를 부활시키지 않겠다는 것과 그 결정이 자신만의 결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화가 난 오필리아는 공격하려 했지만 그녀의 마법은 공중에서 꺼져버렸습니다. 에드니스는 이것을 예상했습니다. 손에 작은 송신기를 든 그는 그것을 부숴버렸습니다. 오필리아의 계획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는 수년간 포로 생활을 했고 이제 그는 스스로 인간들을 사냥할 것입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폭발이 일어나 루나밀리아 전역에 충격파가 퍼져나갔습니다. 미도는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첨단과학 방호복을 입은 야마토 국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미도가 아직 존재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리디아 제국의 병사들이 루나밀리아로 밀려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마녀들과 아드니스를 소탕하는 것. 아드니스는 이러한 대결이 불가피함을 알고 야마토 국장을 루나밀리아로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불가피한. 마녀들은 저항하려 했고 한물 마녀는 미도를 덮치는 불길을 끄려 했지만 리디아 병사에게 머리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병사. 다른 마녀들은 전투 장비를 갖추고 닥쳐올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아드니스는 자신의 승마 마법을 풀 준비가 되었지만 그 전에 야마토가 칼을 들고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드니스는 피했지만 여전히 맞았고 얼굴에 작은 상처가 났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그는 야마토의 권총을 잡아서 발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공격마다 야마토의 방어력이 약해지는 것 같았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녀들은 한 명씩 용감하게 싸우며 리디아 병사들을 쓸어버렸습니다. 보석 마녀, 독 마녀, 그리고 벌떼 마녀는 각자 치명적인 힘을 풀어놓으며 여러 명의 병사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오필리아는 중력 마법을 사용하여 리디아 병사 한 분대 전체를 마법의 압도적인 무게 아래 짓눌러버렸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한 순간 또 다른 인간 병사 대대가 도착하여 마녀들을 압도적으로 능가했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책임자인 테타는 야마토에게 새로운 강력한 무기, 한때 마녀 소탕 작전 후 폐기되었던 대시 89 이전 모델이 배치되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하 생략
이하 생략. 마녀들이 어떻게든 그것을 빼앗아 하늘 너머로 도주하고 있었습니다. 이하 생략. 전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야마토는 여동생 유키가 인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여 마법 억제 장치를 작동시키는 환영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이하 생략. 그녀의 희생으로 인해 힘을 얻은 야마토는 자신의 능력을 500% 향상시켰습니다. 엄청난 힘을 지닌 강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단 한 방의 주먹으로 아도니스를 하늘 높이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여동생을 떠올리며 압도적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내리치며 그의 검은 마녀들을 베어 쓰러뜨렸습니다. 하나하나씩. 오피리아 부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두 동강 나면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지막 순간 안나가 다로카 앞에 몸을 던져 다로카를 구했습니다. 안나가 대신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마녀와 인간의 피가 땅을 물들이며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상황을 감시하려던 리디아 과학국은 루나밀리아에 있는 병사들과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들은 암흑 속에 놓여 상황 파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로카는 안나의 시체 위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두 번째 삶을 준 사람을 애도했습니다. 이제 다로카와 아도니스만이 마녀로 남았습니다. 야마토는 리디아 제국에 보고하며 마녀들은 제압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마녀의 견습생인 아도니스를 제거하는 것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분노에 찬 아도니스는 야마토가 저지른 짓에 대해 그가 죽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코트를 벗어던지며 갑옷 형태의 금속 마법을 불러냈습니다. 강력한 갑옷이 그를 감쌌고 그는 단호한 주먹으로 야마토를 강타했습니다. 야마토는 검으로 막았지만 아도니스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다시 공격했고 이번에는 제피르 갑옷 공식을 사용하여 야마토의 검을 부수고 그의 배에 강력한 일격을 가했다. 야마토는 흔들리지 않고 다음 공격을 막고 검을 재생시켰다. 전투는 계속되었고 야마토의 공격은 아도니스의 갑옷을 뚫지 못했다. 남은 마녀들은 힘들고 지쳐 있었지만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죽을 때까지. 아직 살아있는 오피리아는 그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했다. 하지만 마이다는 사라졌고 마녀들이 새로운 마녀를 낳을 마지막 기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마녀를 낳을 기회가요. 마녀들은 멸종 위기에 처했고 자신들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어에 나서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도니스를 지지하며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피리아가 마지막 말을 하는 순간 한 병사가 그녀를 쏘았고 더 많은 리디아 병사들이 루나밀리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병사들이 루나밀리아로 밀려들어왔습니다. 절박한 마녀들은 자비를 구걸했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된 아도니스는 어깨에 칼에 찔렸다. 하지만 그는 격분하여 야마토의 팔을 베어버렸다. 야마토는 재빨리 갑옷으로 출혈을 막았지만 아도니스는 붕괴 직전이었다. 쓰러지려 했다. 야마토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고 칼을 든 채 아도니스에게 다가갔다. 그는 마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없애버리려고 했다. 혼란 속에서 야마토가 아도니스의 목을 베려는 순간 다로카가 극적인 재지로 쇼를 중단시켰다. 야마토의 몸이 마치 사슬에 묶인 것처럼 아니면 보이지 않는 꽉 조이는 조끼를 입은 것처럼 저절로 반항하는 것 같았다. 자막 생략. 야마토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랐다. 반면 아도니스는 다로카에게 칭찬을 쏟아붓느라 정신이 없었다. 왜? 아도니스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마법을 걸었기 때문이다. 맨드레이크들처럼 다로카가 다가가자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마법처럼 하트가 나타났다. 병사. 다로카는 그런 다음 얼어붙은 야마토에게 손을 대고 자신을 소개했고 야마토는 몸부림치며 뒤를 돌아보려 했다. 마녀와 말하는 것에 혼란스럽고 경계하며 야마토의 입은 혼잣말을 시작했다. 마법의 심각한 위협을 깨달은 야마토는 다로카에게 그만두라고 소리쳤지만 다로카는 마법의 강도를 높였다. 마법의 힘겨루기에 갇힌 야마토는 마법에 저항하려 했지만 아도니스는 야마토의 이동을 봉쇄한 다로카를 기뻐하며 칭찬했다. 악당의 위험을 뽐내던 아도니스는 다로카에게 야마토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다로카는 예상을 깨고 모두를 놀라게 하며 평화조약을 제안했다. 이런 반전이 아도니스는 격분하여 인간들과 잘 지내려는 생각조차 하는 다로카를 향해 소리쳤다. 아도니스의 눈에는 인간들이 그의 마녀 절친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악당들이었다. 그의 마녀 절친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악당들이었다. 다친 마녀들은 아도니스를 거들었지만 다로카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마법의 효력이 약해지면서 야마토는 풀려났고
혼자 힘으로 다로카에게 엄청난 구타를 가했어. 그녀를 마구 때리면서 야마토는 마녀들이 세상의 재앙이라며 자신의 여동생 유키의 비참한 처지까지 포함해 모든 것을 마녀들의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다로카는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했다. 인간과 아도니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둘 다 손에 피를 묻혔잖아. 갑자기 말문이 막힌 야마토는 공격을 멈췄다. 다로카는 인간들이 마녀 사냥에 몰두하며 저지른 유혈 사태를 지적하며 말을 이었다. 끊임없는 마녀 사냥. 야마토는 다시 다로카의 마법에 걸려 자신이 어떻게 군인이 되었는지 떠올렸다. 야마토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 아도니스가 그의 머리를 관통했고 이어서 순식간에 참수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네. 병사들이 여전히 다로카의 마법에 취해 춤을 추는 동안 아도니스는 최고급 마법으로 인류를 몰살할 동업 제안을 다로카에게 했다. 수도에서 한 관리가 왕에게 보고를 올렸는데 불행히도 왕은 멈추지 않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왕비는 완전히 미쳐버린 왕을 보고 왕에게도 다로카가 야마토에게 걸었던 것과 같은 마법을 걸기로 했습니다. 황홀한 자살 공연에 관객들은 박수를 쳤지만 관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왕비 역시 마녀임을 깨달은 관리는 지원군을 요청하려 했지만 그 역시 사랑의 마법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왕은 그에게 자살을 명령하며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이미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던 신복 유자기를 불렀습니다. 여왕의 진짜 본성을 여왕은 마법으로 남자들을 조종하여 다른 마녀들의 위협을 제거하는 자신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동료 마녀들의 위협을 마녀들의 세계로 돌아온 다로카는 아도니스의 제안을 거절했고 아도니스는 병사들을 학살하는 광란에 빠졌습니다. 다로카는 그에게 마법을 걸까 생각했지만 현명하게도 그만두었습니다. 제멋대로인 아도니스는 다로카에게 그런 짓을 다시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에게 아도니스는 야마토의 얼굴을 벗겨내고 본부에 연락하면서 상황은 더욱 꼬였다. 본부에 그는 멋진 목소리 마법을 이용해 모두를 속이는 데 성공했다. 간신히 목숨을 유지하고 있던 오피리아는 자신이 이용당했음을 깨달았다. 아도니스는 루나밀리아에서 탈출하기 위해 마녀 희생 계획 전체를 설계했고 병사로 변장했다. 절정의 장면에서 아도니스와 다로카는 마법의 듀오처럼 공중에 떠서 사라질 준비를 했습니다. 한편 오피리아는 마지막 숨을 쉬며 마녀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주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준 것에 대해 본부는 아직 야마토로 위장 중인 아도니스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는 뒤에서 벌어지는 뒤틀린 이야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다로카를 데려가는 것을 막으려 하지만 다로카는 그를 때리며 클로이가 그의 행동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순간이동이 시작되면서 오피리아는 아직 뛰는 심장으로 아도니스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언젠가 그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기를 바라면서 그녀는 자매들에게 사과하고 아도니스와 다로카가 순간이동되는 동안 죽습니다. 아도니스는 예상치 못하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본부로 돌아와 군인들은 야마토의 귀환을 준비합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세타는 카운트다운이 0이 되면 사격을 개시하라고 명령합니다. 총격이 멈추고 공포스러운 발표가 공중에 울려 퍼집니다. 이동 좌표가 변경되었고 신호가 끊겼습니다. 테타가 무너지고 그녀의 몸이 붕괴되기 시작하자 다로카는 진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탈출했습니다. 그녀는 마녀의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한 결의를 담아 말합니다. 그가 이번 판은 이겼다고. 광활하고 황량한 사막에서 다로카와 아도니스는 행성의 표면으로 돌아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아도니스는 분노에 차서 아우라 제국의 정복은 소규모로 시작하여 도시와 마을을 공격해 보급품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순간이동 전에 다로카는 달에 있는 마녀들을 구해달라고 그에게 간청했지만 그는 좌표를 바꾸는 마법에 집중하느라 그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상심한 다로카는 마녀들을 찾으러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아도니스는 그녀를 어리석다고 치부하며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믿지 않고 그를 더 유치하고 복수심에 눈이 멀었다고 받아칩니다. 자신의 말을 증명하기 위해 아도니스는 기억 마법을 사용하여 다로카에게 그녀가 야마토에게 평화를 간청했던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 기억은 그녀에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도니스는 그녀의 고통을 보고 그녀가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인간과 화해하려는 건 사이코패스밖에 없을 거예요. 다로카는 한때 클로가 아도니스를 선택한 이유를 이해하고 싶어 했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도니스가 인간과 마녀 사이의 다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는 틀렸어요. 아도니스는 인류를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클로의 생명은 그들 모두보다 소중했고 그를 클로에게서 빼앗은 세상은 파멸밖에 받을 자격이 없어. 다로카는 복수가 아무것도 치유하지 못한다고 항변하려 하지만 아도니스는 차갑고 냉정하게 그녀를 두고 떠나면서 자신은 이미 잃을 것이 없다고 말한다. 절박해진 다로카는 그를 붙잡고 잔혹함에 잠식되지 않도록 애원한다. 그를
그녀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가 완전히 자신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완전히. 하지만 아도니스는 복수만이 클로가 정말로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존재했어요. 그것 없이는 그녀는 기억에서 사라질 거예요. 다로카는 울고 아도니스는 그녀의 눈물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가 하는 일이라고는 울기만 하는 거라고 말해요. 둘 다 힘들어하지만 그 순간 변화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다로카는 아도니스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요. 바로 그때 펀치씨가 이끄는 오토바이 갱이 나타나요. 두목은 상황을 판단하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해요. 후에 아도니스는 낯선 곳에서 눈을 뜨고 다로카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급해집니다. 다로카, 그는 자신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을 때 그녀가 오토바이 족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펀치씨는 차가운 태도로 그를 맞이하며 그의 차갑고 감정 없는 시선을 살인자의 시선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아도니스는 다로카를 찾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펀치는 어떤 젊은이들이 그녀를 데려가기 전까지 그녀가 그와 함께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아도니스에게 난민들로 가득 찬 황량하고 암울한 곳인 황무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에 버려진 노예들과 추방자들. 갑자기 아도니스는 다로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누군가를 멈추라고 소리치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그는 그녀에게 달려갑니다. 그녀에게 잘못한 자와 싸울 준비를 하고서. 하지만 그녀를 찾았을 때 그녀는 오토바이 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얼굴부터 넘어지고 아도니스는 걱정과 좌절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던 것에 대해 사과하며 작은 조각상들을 건넵니다. 그는 차갑게 그것들을 내던진다. 펀치가 파티를 선언하고 다로카는 음료를 서빙하며 구조된 것에 대한 감사를 온 행동으로 보여준다. 모든 행동에서 드러난다. 그날 밤 일행이 술을 마시는 동안 다로카는 몇몇 남자들의 추파를 피하고 아도니스는 무관심하게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의 관계에 대해 묻자 그녀는 그들이 그저 여행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일행은 그녀의 친절함에 웃지만 갑자기 모두 의식을 잃는다. 다로카는 당황하지만 아도니스는 차분하게 그가 약을 바꿨다고 설명한다. 술에 진정제를 탔어. 그는 그녀에게 오래 못 살 거라고 말하고 총을 찾는다. 다로카는 그에게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애원하며 그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줬던 것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아도니스는 그들은 죽일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그녀를 충격에 빠뜨리며 더 이상 그녀가 필요 없다고 선언한다. 다로카가 이유를 묻자 아도니스는 중요한 사람을 잃은 후 더 이상 웃을 수 없다고 대답한다. 그는 그들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다음 날 아침, 펀치씨는 아도니스가 떠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혼자가 된 다로카는 그들이 연인이었던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도니스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에 화가 난 펀치는 그를 배은망덕하다고 부릅니다. 하지만 다로카는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펀치의 한 면, 즉 나름대로 친절한 면을 봅니다. 한편 아도니스는 그녀의 말을 되새깁니다. 그 말이 싫지만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리디아 제국 출신일 가능성이 있는 누군가가 다가오지만 아도니스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황무지에서 펀치는 자신이 아도니스가 K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힙니다. H. 로우의 제자. 그는 K가 H. 로우와 아도니스가 자신을 구해줬던 때를 기억하고 다로카에게 복수는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죽음으로 이어진다 해도 말입니다. 그녀는 아도니스를 죽게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그를 찾아 나섭니다. 놀랍게도 다로카가 아도니스를 따라잡자 아도니스는 당황합니다. 그녀는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그와 함께 여행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녀는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도니스는 흥미로워하면서도 여전히 거리를 두고 그녀가 왜 아직도 말을 하는지 위하여하며 그녀를 쫓습니다. 함께 여정을 떠나면서 다로카는 계속 달리고 아도니스는 따라가는데 어디로 향하는 길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모릅니다. 멀리서 펀치씨는 아도니스가 다로카를 다시 울리지 않기를 바라며 그에게 행운을 빌어줍니다. 새로운 황제의 즉위식을 앞두고 거대한 도시는 들뜬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새로운 군주께서 즉위하십니다. 리디아 제국의 23대 황제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사람들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리디아 제국의 23대 황제이십니다. 그의 통치 아래 미래형 기차와 휴대폰과 같은 첨단 기술로 인류는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고 마녀들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지녔던 고수 황제께서 서거하셨지만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기다립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도로테아 여왕이 무대에 오르자 관중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무대에. 하지만 전통적인 의식 대신 도로테아는 K-팝 스타처럼 공연을 펼쳐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K-팝 스타처럼. 그녀의 눈부신 공연은 모든 곳에서 방송되고
그녀는 인터넷 스타가 되는 마법을 걸었습니다. 인터넷 스타가 됩니다. 전 세계 팬들은 열광하고 도로테아가 팬들에 대한 사랑을 선언하자 남자들은 여자친구들과 공경에 처합니다. 그녀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한편 드래곤폰으로 방송을 보던 한 남자는 그 아이러니에 대해 생각에 잠긴다. 마녀 도로테아는 인간 과학을 이용해 동족을 몰살한 후 인류의 군주가 되었다. 자신의 종족을 말살하고 사람들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테타는 불쾌한 표정을 짓는다. 그 남자는 도로테아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미쳤다는 것을 깨닫는다. 곧이어 테타의 머리가 사상자 더미에 추가된다. 도로테아는 공연을 마치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왕관 모양의 입자가 떠오르며 경기장은 박수갈채로 터져나온다. 황무지에서 시로는 복잡한 심정으로 사건의 전개를 지켜본다. 도로테아의 성공을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좌절하고 화가 난다. 어린 시절 친구가 너무 인기가 많아진 것 같다는 생각에 시로는 애를 쓰며 자신이 훔친 장치가 고장났기 때문에 아도니스를 추적하려 한다. 그는 직접 찾아보기로 하고 자신을 도울 로봇 손을 소환한다. 한편 아도니스는 도로테아와 함께 있다. 시로는 그를 여신이 사랑하는 소년이라고 부르며 도로테아가 아직도 아도니스의 마법에 걸린 것처럼 보인다고 말한다. 도로테아는 아도니스에게 복수를 그만두라고 말하며 펀치씨 같은 친절한 사람들을 언급하지만 아도니스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는 도로테아가 함께 여행하는 것을 허락하지만 자기 길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도로테아는 자신의 마법이 남자들을 조종할 수 있다고 확인하지만 아도니스는 왜 그녀가 미디아에서 처음 만났을 때 자신에게 사용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합니다. 도로테아는 그랬다면 갖지 않았을 것이라고 대답하며 만약 그녀가 마법을 사용했다면 그들의 첫 만남이 매우 달라졌을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후에 아도니스는 극적으로 절벽에서 차를 떨어뜨립니다. 차가 뒤집혔지만 두 사람 모두 괜찮아요. 상황을 돌이켜보던 중 도로테아가 무릉덩이를 만지는데 요정으로 변해요. 두 사람은 샌드랜드라는 폐허에 도착해요. 아도니스는 도로테아에게 자신이 탐험하는 동안 기다리라고 하지만 도로테아는 혼자 남겨지고 싶지 않아요.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펀치씨에게 받은 흰색 가방에 캠핑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눈사람 텐트도 있어요. 아도니스는 폐허가 된 도시를 걸어가고 도로테아는 그곳이 귀신이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깨진 창문에도 불구하고 싸움의 흔적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아챕니다. 그는 정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가장 큰 건물인 경찰서로 향합니다. 정보를요. 탐험하는 동안 도로테아는 쥐 때문에 놀라 바닥을 뚫고 떨어집니다. 바닥으로요. 그녀는 계속 사과하고 아도니스는 그녀가 계속 소음을 낸다면 버리고 갈 거라고 경고합니다. 소음을요. 그들은 2층에 도착하자 홀로그램이 나타나 도움이 필요한지 묻습니다. 도로테아는 유령이라고 생각하며 당황하지만 아도니스는 그것이 단지 3D 이미지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다시 사과하고 그를 따라잡으려고 서둘러 달려갑니다. 그들은 간방들을 발견하고 아도니스는 두 사람 모두 감옥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말합니다. 탐험을 계속하는 동안 그들은 간방 안에서 남자가 슬픈 사랑 노래를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중 한 곳에서 도로테아가 그의 관심을 끌려하고 죄수는 방문객을 보고 놀랍니다. 방문객을. 그 남자는 자신이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아직도 도시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설명합니다. 누군가가 아직 도시에 남아있다는 것에 아도니스는 그 남자가 왜 감옥에 있는지 묻고 그는 기어 확장과 마녀들의 몰락 이후 사람들이 옛 삶을 버리고 가장 큰 목소리를 따랐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도시는 텅 비었고 그 남자는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대도시가 이제 도시는 텅 비었고 그 남자는 가장 가까운 대도시가 마무다는 70km나 떨어져 있어요. 그들이 떠나자 도로테아는 그 남자가 굶을까 걱정되어 음식을 주겠다고 합니다. 조금. 아도니스는 간방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의심하고 살펴본 후에 진실을 깨닫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도로테아에게 그 부부에게는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평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도로테아가 간방을 다시 보니 다른 죄수가 그 남자의 이미 돌아가신 아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의 시체에게 말을 걸며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도로테아는 마침내 그의 깊은 슬픔을 이해합니다. 아도니스는 마을에는 두 명의 죄수만을 위한 공간만 있고 마무다로 향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마무다로 향합니다. 아도니스와 도로테아는 으스스한 황무지를 걸어갑니다. 발걸음 소리가 황량한 땅을 밟는 소리가 납니다. 황량한 땅. 그들을 둘러싼 고요함은 마치 세상이 멈춘 듯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무다주 외곽의 다다르자 분위기가 무거워졌고
도시는 차가운 버려짐에 한숨을 내쉬는 듯했습니다. 공기에는 섬뜩한 고요함이 감돌아 그곳을 잊힌 무덤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그들이 도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이상한 광경이 눈에 띄었습니다. 인간형 여성이 움직임이 불규칙적으로 마치 몸이 고장난 것처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처럼 보였지만 분명히 설명할 수 없는 그녀에게는 기계적인 면이 있었고 로봇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징후였다. 도로테아는 연민에 이끌려 괴로워하는 존재를 돕기 위해 곧바로 달려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로봇의 행동은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 기계팔이 도로테아를 향해 뻗어나왔는데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녀를 잡으려는 듯 위협적인 제스처였다. 아도니스는 망설이지 않고 무기를 던져 고장난 로봇을 쏴서 완전히 제압했다. 공기 중의 긴장감은 짙었고 총격전의 연기가 거치자 근처 건물에서 으스스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메아리쳤다. 그 근원은 숨겨져 있었지만 그 소리는 아도니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히 불안한 것이었다. 그는 도로테아에게 손짓하며 조사하는 동안 밖에 있으라고 말했다. 미지의 세계로 혼자 모험을 떠난다는 생각에 도로테아는 불안했지만 아도니스가 안에 있는 무엇이든 혼자 마주하게 두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망설이며 그녀는 그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아도니스는 그녀의 결정에 좌절했다. 그는 그녀의 존재가 두 사람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짜증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를 막지 않았다. 두 사람은 어두컴컴하고 무너져가는 내부를 조심스럽게 지나갔다. 그들은 결국 큰 방에 도착했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들을 공포에 질리게 했다. 몇몇 로봇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생명 없는 시체들과 끔찍한 짓을 하고 있었다. 부패와 잔혹함의 비정상적인 광경이었다. 아도니스는 그 기계들이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엄혹한 현실을 재빨리 깨달았습니다. 그것들은 비틀린 형태의 자위식, 즉 위식의 환상을 발전시켰습니다. 위식의 환상을. 아도니스는 그 로봇들이 겪는 고통을 깨닫고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견디는 고통을. 그들은 악몽 같은 존재에 갇혀 있었고 아도니스는 그들의 고통을 끝낼 방법이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끝낼 방법이. 무거운 마음으로 아도니스는 차분하게 각 로봇을 사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민과 결연한 의지로 그들의 비참한 삶을 끝맺었습니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들의 행동이 남긴 무게감은 공중에 남았습니다. 한편 도시 밖에서는 두 명의 닌자가 번개 같은 속도로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레이디아의 병사들을 만나 주저없이 공격했습니다. 치명적인 효율성으로 그들은 길에 있는 모든 병사들을 재빨리 제압했습니다.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마무다에서 아도니스는 문명 붕괴를 되돌아봤습니다. 기술의 무분별한 발전이 인류의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때 위대한 사회였던 것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의 무게에 무너졌습니다. 주변을 수색하던 아도니스는 수갑을 발견했습니다. 불안한 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도시를 노예무역과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들고 도시 지도자들을 규탄했습니다. 자신들의 백성을 상품으로 취급하고 여성들을 기계로 대체하며 저급한 욕망을 충족시키도록 설계된 섹스돌과 거래한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한 아도니스는 도시의 남은 기계들을 무력화하기로 했다. 그는 그 기계 악몽을 끝내기 위해 임시로 전자기 펄스 장치를 만들었다. 기계 악몽. 그가 작업하는 동안 3명의 수수께끼 같은 자매들이 멀리서 그를 눈여겨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몰랐다. 자매들. 그들 중에는 시로우사기가 있었는데 그녀는 호기심과 의도가 뒤섞인 시선으로 아도니스를 계속 응시했다. 호기심과 의도. 그녀와 자매들 사이의 긴장감은 다음 행동을 두고 논의하면서 고조되었다. 각자 미래에 대한 자신만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아도니스가 일하는 동안 두로카와 그는 폐허 속에서 조용한 장소를 찾았다. 함께 그들은 마도아를 위한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고 잃어버린 동료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들이 일하는 동안 그들 사이에 대화가 오갔다. 아도니스는 두로카의 마녀들에 대한 충성심의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그녀의 헌신에 대해 도전하며 모든 일이 있은 후에도 왜 그를 계속 따르는지 물었다. 일어났던 일이에요. 하지만 두로카는 자신의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그녀는 마녀들이 자신들만의 어두운 동기가 있었고 그렇게 자비로운 존재들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녀는 마녀들이 아도니스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훨씬 더 큰 게임의 꼭두각시처럼 그를 조종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들의 침울한 순간은 갑작스러운 존재감에 의해 방해받았습니다. 시로우사기가 그림자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차갑고 목적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고 없이 그녀는 공격을 개시했고 그들에게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다. 순식간에 그들의 자전거는 폭발적인 힘으로 파괴되었고 그들은 폐허 속에 남겨졌다. 대치는 순식간에 치명적인 결투로 확대되었다. 시로사기와 아도니스는 칼날과 주먹이 난무하는 격렬한 싸움을 벌였고
그들의 전투는 격렬하고 무자비했다. 공기에는 긴장감이 가득했고 한 번의 타격마다 예측할 수 없는 결말에 더욱 가까워졌다. 두 사람이 격렬하고 정확하게 싸우는 동안 두로카는 두려움과 충성심 사이에서 갈등하며 물러서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아도니스를 버릴 수는 없었다. 아도니스와 두로카 사이의 긴장감은 그들이 만만치 않은 시로우사기를 마주하면서 고조되었다.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정보부대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받으며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항공 감시 드론을 통해서 모든 움직임, 모든 충돌은 기록되어 본부로 전송된다. 아도니스는 물러서지 않고 차갑고 날카로운 질문을 시로우사기에게 던진다. 단호하게 그는 그들이 전에 보았던 잘린 머리들의 의미를 묻는다. 시로우사기는 냉담하게 대답하며 그 희생자들을 단순한 장애물, 그의 길을 막은 불편한 존재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갑자기 시로우사기의 기계팔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엄청난 힘과 염력을 과시하며 그 팔들이 아도니스의 오토바이를 향해 뻗어나가며 무자비하게 부순다. 자전거는 휘어지고 부서져 폐금속 더미로 변했습니다. 그 파괴는 단순한 물리적 파괴가 아니라 그들의 이동성을 빼앗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단번에 그리고 끔찍한 광경에 더하여 시로우사기는 두 개의 잘린 머리를 강제로 키스하게 합니다. 그 끔찍한 광경에 두로카는 겁에 질려 큰 소리로 항의하며 죽은 자들의 존엄성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무시당합니다. 그녀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시로사기는 그녀를 무시하고 왜곡된 행동을 계속한다. 두로카가 그를 막으려 하자 아도니스는 그녀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앞으로 나선다. 하지만 시로사기는 너무 강하다. 그는 아도니스에게 엄청난 주먹을 날려 공중으로 날려보낸다. 그 충격이 너무 강해서 아도니스는 잠시 무력화된다. 하지만 그는 공중에서 침착함을 되찾는다. 무기를 꺼내든 아도니스는 발포하지만 시로사기는 너무 빠르다. 그는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총알을 가볍게 피한다. 다른 방법이 없어 아도니스는 마법을 사용한다. 그는 총알을 확대하는 주문을 걸어 거대한 발사체로 만든다. 총알이 시로우사기에게 날아가지만 악당은 다시 한번 그의 민첩성을 보여주며 거뜬히 미끄러져 피한다. 공격은 빗나가고 아도니스의 좌절감은 커진다. 한편 아군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인 두로카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다. 그녀는 시로우사기의 움직임을 마비시키려고 사랑의 주문을 건다. 잠시 동안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시로우사기는 망설이다가 입꼬리를 올려 미소 짓는다. 사나운 으르렁거림과 함께 그는 마법에서 풀려나고 그가 이미 여왕의 영향 아래 있음을 드러낸다. 그녀의 마법은 두로카가 낼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 뜻밖에도 시로우사기는 쥐고 있던 벌새를 놓아준다. 이 기묘한 행동의 의미는 불분명하며 그의 성격에 또 다른 미스터리를 더한다. 하지만 두로카는 물러서지 않는다. 남은 힘을 쏟아 순수한 마법으로 검을 만들어냅니다. 굳은 결의를 담은 눈빛으로 그녀는 싸우기 시작하고 동시에 아도니스를 보호할 마법 갑옷을 만들어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굳건히 서서 압도적인 공격에 맞섭니다. 시로우사기의 기계팔의 공격에 기계팔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공격합니다. 하지만 아도니스와 두로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공격을 베고부수며 팀워크로 버텨냅니다. 잠시 동안 버티게 해줬어. 하지만 수적으로 불리해 공격이 계속되고 이내 포위당해 시로우사기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맹렬한 공격을 퍼붓지. 둘은 사방에서 공격받고 아도니스는 재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걸 깨달아 마법의 힘을 모두 끌어모아 거대한 에너지 구체를 만들고 그들을 감싸는 강력한 방벽을 형성해 에너지 폭발과 함께 구체는 그들을 시로우사기 쪽으로 힘차게 내던져 대포알처럼 그 힘이 엄청나다. 시로사기는 공격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선다. 그는 기계팔을 자신에게로 불러들여 그것들을 이용해 에너지를 흡수하고 반작용을 일으켜 그 움직임을 멈추려 한다. 에너지가 소멸되고 연기가 거치면서 전투는 계속된다. 아도니스는 구체에서 벗어나 온 힘을 다해 시로사기에게 돌진한다. 힘껏 두 사람이 다시 충돌하지만 시로우사기의 팔이 재빨리 움직여 아도니스의 공격을 막습니다. 시로우사기가 유리한 고지를 점한 듯 보이지만 도로카가 기회를 잡습니다. 그녀는 옆에서 뛰어올라 기습 공격을 노립니다. 그녀의 검이 시로우사기의 발에 닿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분노의 폭발과 함께 시로우사기는 반격하여 아도니스와 도로카 둘 다 날려버릴 만큼 강력한 일격을 가합니다. 아직도 의지를 불태우는 아도니스는 마지막 주문을 겁니다. 침착한 목소리로 그는 시로우사기를 가두는 속박 마법을 외친다. 그를 제자리에 묶어둔다. 하지만 시로우사기는 너무 강력했다. 그는 자신의 염력을 사용하여 여러 개의 기계팔을 불러들여 아도니스를 붙잡는다. 기계팔들이 그의 팔다리를 붙잡아 더 이상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아도니스는 꼼짝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속수무책이다. 만신창이가 된 도로카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녀는 칼을 꽉 잡고 남은 힘을 모두 짜낸다.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며 싸움을 끝낼 채비를 한다. 하지만 그녀가 공격하기 전에 시로 우사기가 재빨리 반응한다. 그의 떠있는 팔 중 하나가 그녀를 향해 쏜살같이 날아가 머리채를 잡고 들어올린다. 공중으로. 그녀는 그의 소나기에 꼼짝 못하고 매달려 있다. 잔혹한 미소를 지으며 시로 우사기는 그녀와 눈을 마주치고 섬뜩한 명령을 내린다. 그는 자신의 기계 팔들에게 다가오라고 명령한다. 잔혹한 정확성으로 팔들이 도로카의 눈을 파내려고 움직였다. 마지막 끔찍한 행위는 그녀를 무력하게 만들 것이다. 아도니스는 시로 우사기가 도로카의 눈을 잔혹하게 파내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눈을. 그의 몸은 기계 팔에 묶여 행동을 제한당한 채 그는 끔찍한 광경을 견뎌야만 했다. 도로카는 고통스러워 비명을 질렀고 온몸이 심하게 떨리며 피가 빈 눈구멍에서 흘러나와 뺨을 따라 고통의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아도니스의 가슴은 슬픔으로 짓눌렸고 그의 마음은 무력감에 무너져 내렸다. 절망감이 그를 덮쳤다. 그의 절박함은 정점에 달했고 그는 모든 힘을 짜냈다. 아도니스는 자신을 붙잡고 있는 기계장치를 거세게 움직였다. 그는 몸부림치며 온몸이 떨렸지만 결국 속박은 풀렸다. 그는 고통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앞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그가 도로카에게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눈이 멀어 있었고 얼굴은 얼룩져 있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흔적과 피투성이로 시로 우사기는 그들 앞에 서서 도로카의 누나를 손에 들고 그것들을 끔찍한 전리품처럼 보여주었다. 잔혹한 미소를 지으며 시로 우사기는 부드러운 안구를 쥐어짜내 장기를 흘러나오게 했다. 손가락 사이로. 그 잔혹한 행위를 목격한 아도니스의 내면 깊은 곳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그의 분노는 폭발했고 그는 시로 우사기에게 달려들어 엄청난 힘으로 그를 붙잡았다. 원초적인 포효와 함께 그는 시로 우사기를 전장 너머로 내던져 그를 돌담이 무너지며 기초 자체가 금이 갔습니다. 폐허가 된 공간에 전투의 메아리가 울렸습니다. 아도니스가 공격을 이어가기 전에 시로사기는 자신의 기계 팔을 소환하여 아도니스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스는 재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마법의 성광과 함께 그는 역전 마법을 걸어 기계 팔의 움직임을 바꿨습니다. 팔들은 궤도를 이탈하여 여러 방향으로 추락했습니다. 아도니스는 기회를 잡아 재정비했다. 재빨리 움직여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잠시 생각을 정리했다. 그리고 행동해야 했다. 도로카를 구해야 했다. 그는 기계팔의 추진력을 이용해 응급처치를 위한 빠른 해결책을 만들었다. 그리고 엔진의 열 출력을 조심스럽게 조절하여 지혈을 위해 다로카의 피범벅 눈알. 열기가 그녀의 눈꺼풀을 덮어 더 이상의 출혈을 막았다. 도로카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슬픔과 희망이 가득한 말이었다. 그녀는 평범한 삶, 고통과 마법, 그리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바랐다. 그녀는 아도니스 곁에서 전사가 아닌 혼돈 너머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꿈꿨다. 그녀의 말은 아도니스에게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들은 그에게 클로이가 했던 말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의 목소리 또한 평화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었다. 그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으로 쇄도하며 밀려들었다. 이 악몽을 끝내고자 하는 열망에 이끌려 아도니스는 마지막 남은 모든 에너지와 마법을 강력한 소환 마법에 쏟아부었다. 거대한 전사 형상의 구조물이 나타나면서 땅이 흔들렸다. 순수한 마법 에너지로 만들어진 거인이었다. 그것은 우르릉거리며 시로 우사기에게 맹렬한 힘으로 돌진했다. 하지만 시로 우사기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정교한 제어로 기계팔을 조종하며 마법 구조물을 썰어서 조각조각 찢어놓았다. 혼란 속에서 시로 우사기는 아도니스에게 접근하여 직접 공격을 가했다. 그 충격은 너무 강력해서 아도니스의 마법펜, 그의 마법을 부리는 데 필요한 도구를 산산조각 냈다. 이제 무장해제되고 무방비 상태가 된 아도니스는 시로 우사기에게 붙잡혀 높이 들려 올려졌다. 아도니스는 무력했고 몸은 부서졌지만 시로 우사기의 잔혹함은 멈추지 않았다. 거기서 그는 도로카에게로 돌아섰고 그의 시선은 차갑고 무자비했다. 그는 그녀의 옷을 찢기 시작했고 마지막 굴욕의 행위로 그녀의 존엄성을 빼앗았다. 가슴에 금속 막대가 박힌 채 부서진 아도니스는 고통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육체의 고통은 도로카의 고통을 보는 고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클로에에 대한 기억, 그녀의 죽음, 그리고 그가 묻어두려 했던 트라우마가 떠올랐다. 묻다. 하지만 지금 다시 떠올라 그의 의지를 흔들었다. 고통 속에서도 도로카는 차분하게 말했다.
피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고통. 그녀는 그들의 임무와 희망을 설명하고 시로우사기에게 이해해줄 것을 간청했다. 하지만 시로우사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결의는 확고했다. 그는 듣지 않았다. 최악의 상태에 놓인 아도니스는 마지막 필사적인 간청을 했다. 그는 도로카에게 자신의 마법을 사용해달라고 애원했다. 자신을 그녀의 꼭두각시로 만들어달라고, 자신의 마법으로 자신을 속박하여 자신 대신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를 대신하여 싸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망설이고 흔들렸지만 도로카는 마법을 걸 힘을 찾았다. 그녀의 마법이 그에게 흘러들어가자 아도니스는 몸을 꿰뚫는 엄청난 에너지를 느꼈다. 마법이 그를 지배하며 상상할 수 없는 힘으로 그를 채웠다. 육체가 변하고 힘이 증폭된 아도니스는 맹렬한 공격을 시로우사기에 퍼부었다. 그의 핏줄을 타고 흐르는 마법의 힘이 각각의 일격에 실려 있었고 그것은 억누를 수 없는 원초적인 힘이었다. 도로카는 고전하면서도 자신의 힘을 끌어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마법으로 아도니스를 제어할 뿐만 아니라 치유하기도 했다. 상처를 치유하고 능력을 강화시켜 압도적인 힘의 급증을 일으켰다. 일시적이지만 놀라운 힘이었다. 마법 잠재력의 정점에 오른 아도니스는 퀸블레이드를 소환했다. 엄청난 마력이 담긴 무기였다. 퀸블레이드를 든 그는 시로우사기를 향해 돌진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단호함과 분노가 가득했다. 자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 싸움은 어떻게든 끝날 것이다. 시로우사기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도망쳤지만 아도니스는 눈 깜짝할 사이에 그에게 다가가 즉시 그의 머리를 잡고 뒤로 세게 밀쳐 넘어뜨렸다. 여러 건물을 지나. 하지만 그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아도니스가 다시 그를 붙잡고 그의 손을 잡으며 공주를 다치게 한 손이라고 말한다. 그러고는 아도니스가 그의 기계손을 부러뜨리고 그를 땅에 던진다. 그 후 그는 시로우사기의 발을 단단히 잡고 그것 또한 부러뜨린다. 시로우사기가 땅에 떨어지면서 그는 자신이 고등학생 불량배에게 얻어맞은 것처럼 두들겨 맞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아도니스는 막을 수 없고 그는 마법을 걸며 이제 자신이 그를 산산조각 낼 거야. 갑자기 그의 모든 마력이 하늘로 솟구쳐 마법 구체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다로카, 그 지역 전체가 갑자기 매우 추워지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도니스는 100년 전 클로에가 사용했던 이 마법을 설명하며 그녀에게 누군가를 지켜야 할 때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침내 아도니스는 파멸의 주문을 사용하고 그 광경을 본 시로사기는 어릴 적부터 자신에게 다가오는 삼촌을 보고 아도니스를 공격하려 합니다. 다시. 하지만 아도니스는 펜촉을 움직이는 동작으로 손을 모두 얼리고는 이어서 매우 강력한 눈보라를 일으키고 시로우사기는 인간의 몸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며 당장 멈춰달라고 애원하지만 다로카는 멈추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만둘 수 없다고. 아도니스도 얼기 시작하지만 불꽃을 통해 다시 정상 체온으로 돌아옵니다. 정상 온도로. 더 이상 방법이 없자 시로우사기는 아도니스를 죽이려고 덤벼들지만 그 전에 그를 건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의 몸이 얼어붙고 아도니스의 마법이 완성됩니다. 그 순간 무시무시한 눈보라가 몰아치고 주변이 모두 눈보라에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시로우사기를 감시하던 드론도 그 과정에서 파괴됩니다. 그때 아도니스는 자신과 다로카 주위에 보호막을 칩니다. 갑자기 펀치는 무서운 눈보라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채고 모두 안으로 대피하세요. 그 말하기 얼마 전 온 세상이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한편 찬미는 본부에서 그 상황을 관찰하며 그 순환의 위치를 찾으려 애썼지만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나타나 마녀의 제자를 무찌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제야 알겠다고 말합니다. 마녀의 제자를 이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말이죠.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오즈 대장이었습니다. 폐허에 있던 모두가 밖으로 나와 날씨가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해합니다. 바뀌었어요. 펀치는 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해합니다. 반면 아도니스는 다로카를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클로이가 나타나서 기절하려는 아도니스를 치료합니다. 그를 치료하고 아무 말 없이 떠납니다. 그는 클로이가 했던 약속을 떠올립니다. 이제 다로카도 깨어나 자신의 몸에 둘러진 갑옷을 발견하고는 아도니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아무것도 처리하기 전에 그는 다시 기절합니다. 그걸 본 다로카는 정말 무서워서 아도니스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그의 심장 소리를 듣습니다. 심장 소리를 들으며 안도감을 느낍니다. 한편 냉동 닭처럼 얼어있던 시라사기는 그들이 여왕과 젊은 남자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나중에 여왕을 만나게 된다면 시라사기가 이 세상과 모든 평행 우주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전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얼음이 그의 입을 덮고 얼음이 부서지면서 그의 몸도 함께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다로카를 혼란스럽게 했고 방금 그가 언급한 다중우주가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쫓겨나기 전에
그녀가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아도니스가 깨어나 언젠가 그녀의 시력을 되찾아 주겠다고 말하자 다로카는 그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곧 돌려주겠다고 말했고 다로카는 그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후에 황후 도로테아는 조깅을 나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 마법을 사용했습니다. 모두에게 걸었습니다. 모두 그녀를 여신처럼 대했습니다. 조깅을 마치고 나면 그녀는 하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궁으로 돌아옵니다. 혼자 조깅을 나간 그녀를 걱정하는 하인들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두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은 안전하다고 그들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그러자 도로테아는 왕관을 쓰고 있는 동안 각국의 지도자들이 닭장을 보냈는지 궁금해합니다. 왕관을 쓰고 있는 동안 말이죠. 그녀는 하인들에게 지도자들의 닭장을 빨리 받아오라고 재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시작하겠다고 말하면서요. 반면 다로카와 아도니스는 함께 있으며 다로카는 모든 것이 진정된 이후로 차분해 보입니다. 모든 것이 가라앉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정말 슬퍼하며 그의 마음이 클로에에게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마법을 걸었던 것에 대해 아도니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시라사기가 너무 강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아도니스는 그녀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곁에 있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떻게든 그의 도움이 필요했으니까요. 주저하며 다로카는 자신의 상처가 어디 있는지조차 볼 수 없고 눈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자신이 정말 못생겨 보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도니스는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고 사실 모든 것이 자기 잘못이라고 그녀를 안심시켜줍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앉아서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다로카의 눈에 붕대를 감아줄 붕대였습니다. 다로카의 눈을 감싸줄 붕대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녀에게 심하게 대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한편 다로카는 눈에 붕대를 감은 느낌을 좋아하며 마치 뒤에서 자신을 안아주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가 뒤에서 자신을 안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치며 그녀의 사랑 마법이 더 이상 자신에게는 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클로이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클로이 외에는 다른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다로카는 그 말에 미소 짓고 두 사람은 새로운 여정을 함께 시작합니다. 한편 연구소에서는 유키의 치료가 진행 중이었고 치료가 끝나자 그녀는 치료실에서 나와 오빠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오빠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애니메이션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재밌게 보셨다면 아래에 알려주세요. 이만 마치겠습니다.